4개월 전까지만 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하던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지금 비단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창 너머로 한남동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체온이 느껴졌다. 71세 남자의 손이 다시 허리를 감쌌다. 어젯밤에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손은 지치지도 않았는지 아침부터 황홀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떻게 반찬 가게 여자가 이런 한남동 아파트에서 누워있게 된 건지 이야기는 4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미경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반지하 원룸의 천장은 낮았고 환기구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늘 축축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면 발바닥에 차가운 장판이 닿았다. 그게 미경의 아침 인사였다. 인천 소래포구 근처 좁은 골목 안쪽에 미경의 반찬 가게가 있었다. 간판도 없었다. 입구에 붙인 A사 용지 한 장이 전부였다. 미경이네 반찬. 글씨가 비에 번져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단골들은 그걸 보고 찾아오지 않았다. 새벽부터 골목에 퍼지는 멸치 육수 냄새. 그게 간판이었다. 미경은 32해를 서울에서 살았다. 영천이 고향이었다. 25에 올라와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고 27에 같은 식당 배달 기사였던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대신 손이 부지런했다. 미경이 새벽에 나가면 남편은 그보다 먼저 일어나 가게 앞을 쓸어 놓았다. 그런 사람이었다. 3년 전 겨울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였다.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이미 퍼져 있었다. 넉 달을 버텼다. 마지막 날 남편은 미경의 손을 잡고 한마디를 했다. 미경은 그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다.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다. 밥 굶지 말라는 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경은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단골 할머니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미경아, 반찬 없으면 내가 뭘 먹고 사니? 그 말에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멸치 머리를 따고 육수를 올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게 미경이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딸 수지는 대구에 있었다. 33세 시집을 갔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이었다. 수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다. 엄마 밥은 먹고 다녀. 미경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응, 잘 먹고 다닌다. 전화를 끊고 나면 냉장고 안에는 팔다 남은 반찬뿐이었다. 밥을 지어 먹는 일이 귀찮았다. 혼자 먹는 밥은 목을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해 가을이 왔다. 미경은 57이 됐다. 거울을 보면 입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늘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경은 자신의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32해 동안 쉬지 않은 손이었다.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이제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늘봄 결혼정보회사라고 했다. 미경은 전화를 끊으려 했다. 보이스피싱이 요즘 이런 식으로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가지를 말했다. 회원 중 한 분이 미경 씨의 조건과 정확히 맞는 분이 계신다고. 50대 중후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 혼자서 오래 살아본 사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찾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미경은 전화를 끊지 못했다. 자신의 조건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이 미경 그 자체였다. 그래도 미경은 끊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다니. 가게 바닥을 닦으며 잊으려 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반지하 천장에 물얼룩을 올려다보며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다음 날도 전화가 왔다. 같은 번호였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왔다. 미경은 3번째 전화에서 받았다.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식품 유통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고. 나이는 71라고. 자산 규모를 말했을 때 미경은 귓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1,500억. 미경이 반찬 가게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수진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이런 전화가 왔는데. 수진은 처음에 웃었다. 그
그 다음에 진지해졌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게. 2시간 뒤 수진이 다시 전화를 했다. 회사도 있고 결혼정보회사도 정식 등록된 곳이라고. 엄마 만나봐. 손해볼 거 없잖아. 미경은 사흘을 더 고민했다. 재벌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다. 거울 앞에 섰다. 갈라진 손등, 양념 자국이 밴 손톱, 칙칙한 피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상대가 실망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차피 지금보다 더 외로워질 수는 없으니까. 미경은 옷장을 열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원피스가 유일하게 깨끗한 옷이었다. 그걸 꺼내 다림질을 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약속 장소는 종로의 한옥 한정식집이었다. 미경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대문이 열렸다. 안내하는 직원이 미경의 이름을 불렀다.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나무 마루 위로 발소리가 울렸다. 방문이 열렸다. 창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미경은 그 한 동작에서 여러 가지를 읽었다. 허리가 곧았다. 어깨가 넓었다. 71세라고 했는데 앞에 앉은 사람에게서 그 나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정호라는 이름이었다. 미경이 자리에 앉자 정호는 먼저 차를 따라주었다. 손이 크고 두꺼웠다. 그 손이 찻잔을 다루는 모습이 의외로 섬세했다. 미경은 찻잔을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했다. 손이 떨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시작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런 자리가 어색했다고. 미경은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식품유통회사를 4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시장 바닥에서 과일 상자를 나르던 사람이었다고.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미경은 그 말에 조금 놀랐다. 재벌이라는 단어에서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이 사람도 손으로 일한 사람이었다. 첫 아내 이야기가 나왔다. 20년 전에 폐암으로 떠났다고 했다. 정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5년을 혼자 살았다고. 그때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고 2번째 아내를 만났다고. 그런데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다. 미경은 왜 이혼했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정호가 먼저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숨길 생각이 없다고. 미경은 찻잔 위에 올려놓은 손을 무릎 위로 내렸다. 정호는 자신이 부부 관계를 자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다고. 2번째 아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원했기 때문이라고. 결국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미경의 귀가 뜨거워졌다. 첫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정원의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미경은 그 단풍잎만 보고 있었다. 정호가 말을 이었다. 지금도 그렇다고. 매일 원한다고. 이것을 숨기고 만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라고.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뜨거웠다. 귀 끝까지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미경에게는 낯설지만 편한 느낌이었다. 정호가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늙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미경의 눈이 흔들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것. 미경도 그게 그리웠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떴다. 빈 방에서, 빈 이불 옆에서 그 공허함을 아는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었다. 미경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신도 외로워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반찬 가게를 하고 있고 남편을 3년 전에 보냈다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는 동안 코끝이 시큰해졌다. 참았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정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미경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외롭다고. 그 한마디가 미경의 가슴에 깊이 들어왔다. 1,500억을 가진 사람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 미경은 그때 처음으로 정호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 눈빛 안에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정호가 제안을 했다. 3개월만 만나보자고. 부담 갖지 말고. 맞으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정식이 나왔다. 미경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많은 반찬을 앞에 놓고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생각했다. 늘 팔다 남은 반찬을 찬밥에 얹어 먹던 사람이었다. 젓가락질을 하는데 손이 떨렸다. 정호가 그것을 보았는지 천천히 드시라고 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다. 눈물이 날 뻔했다. 누군가 밥을 먹으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교제가 시작됐다. 정호는 일주일에 3번 미경의 반찬 가게 근처로 왔다. 기사가 모는 검은 세단이 골목 앞에 서면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미경은 부끄러웠지만 정호는 개의치 않았다. 미경이 골목에서 나오면 정호는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매번 그랬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한 달째 되던 날 미경이 가게에서 쓰러졌다. 새벽부터 서서 일을 하다가 현기증이 왔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전화를 할 힘도 없었다. 옆에 있던 알바생이 119를 부르려 했다. 미경은 말렸다. 병원비가 무서웠다. 정호에게 연락이 갔다. 알바생이 미경의 전화기에서 자주 통화한 번호를 찾아 걸었다. 정호는 회의 중이었다. 중요한 계약건이었다고 나중에 들었다. 정호는 회의를 중단하고 나왔다. 1시간 뒤 인천의 반찬 가게 앞에 검은 세단이 섰다. 정호가 직접 미경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다. 미경은 부끄러웠다. 양념 냄새가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미경의 안전벨트를 채워주었다. 병원에서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호는 의사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뭘 먹여야 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마치 보호자가 된 것처럼 꼼꼼하게 메모까지 했다. 그날 이후 매일 점심때 도시락이 배달됐다. 고급 한식 도시락이었다. 미경은 처음에 사양했다. 부담스러웠다. 정호는 한마디만 했다. 밥 굶지 말라고.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다. 미경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눈물을 흘렸다. 알바생이 놀라서 물었다. 미경은 괜찮다고만 했다. 2달째 미경의 생일이었다. 미경은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생일이라고 특별한 건 없었다. 케이크를 산 적도 없었다. 32해 동안 한 번도. 정호가 미경을 데리고 간 곳은 이태원의 베트남 식당이었다. 미경은 당황했다. 자신이 베트남 사람이 아닌데. 정호가 말했다. 미경 씨가 예전에 남편과 처음 데이트한 곳이 이태원 쌀국수집이라고 했다고. 미경은 기억이 났다. 한 달 전 산책하면서 무심코 한 이야기였다. 정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쌀국수와 반미와 분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촛불을 불면서 눈물이 흘렀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넸다. 식사가 끝난 뒤 정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라고 했다. 진주 목걸이였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정호가 말했다. 미경 씨한테 처음으로 사주는 선물이니까 받아달라고. 미경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진주알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때부터 미경은 정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1,500억의 재벌 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 밥 굶지 말라고 도시락을 보내는 사람, 병원에서 메모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3달째 되던 날, 정호가 미경을 한남동 집으로 초대했다. 단독주택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원의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감이 주황색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보였다. 통유리 너머로 남산이 보였다. 미경은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그 대비가 미경의 가슴을 쿵 내려쳤다. 정호가 직접 요리를 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이었다. 미경은 놀랐다. 재벌 회장이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안다는 것이. 정호가 말했다. 혼자 살면 이 정도는 해야 산다고. 미경은 웃었다. 처음으로 정호 앞에서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호가 커피를 내려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다.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미경은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다. 반지하 창문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3개월이 됐다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정호가 미경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다. 처음에는 맑고 외로운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맑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 정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미경은 숨을 멈췄다. 상자가 열렸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조명 아래에서 빛이 흩어졌다. 정호는 말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가지가 걸렸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과 결혼해도 괜찮겠느냐고. 반찬 가게밖에 없는 여자인데 괜찮겠느냐고. 정호는 미경의 손을 잡았다. 손이 크고 따뜻했다. 정호가 말했다.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미경은 반지를 받았다.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사이즈가 맞았다. 미경은 고개를 들어 정호를 보았다. 어떻게 사이즈를 알았느냐고 물었다. 정호가 말했다. 2달 전에 미경이 잠든 사이에 손가락 둘레를 잰 적이 있다고. 미경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다. 한남동 집 정원에서. 하객은 15명이었다. 수진이 대구에서 올라왔다. 미경의 웨딩드레스를 보고 울었다. 엄마가 예쁘다고. 미경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것이 처음이었다. 27에 결혼했을 때는 양장점에서 빌린 정장이 전부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이 돌아갔다. 정원에 2사람만 남았다. 감나무 아래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남산타워의 불빛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정호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들어가자고 했다.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다. 교제 3개월 동안 정호는 단 한 번도 미경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잡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부터 부부였다. 정호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원한다는 말. 미경의 등줄기를 따라 열이 올라왔다. 현관에 들어섰다. 가정부 복희는 이미 퇴근한 뒤였다. 집안이 조용했다. 거실 조명이 낮게 켜져 있었다. 정호가 미경의 코트를 벗겨주었다. 그 손이 어깨에 닿았을 때 미경은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이 없었다. 그 감촉이 낯설고 뜨거웠다. 침실로 들어갔다. 넓은 방이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 새 이불이 깔려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미경은 침대 앞에 서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호가 다가왔다. 미경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 안았다. 손바닥이 넓고 따뜻했다. 미경은 눈을 감았다. 정호의 입술이 이마에 닿았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미경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이마에서 코끝으로, 코끝에서 입술로. 정호의 입술이 천천히 내려왔다. 미경은 숨을 참았다. 입술이 닿았을 때 미경의 손이 정호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71세의 가슴이 단단했다. 미경은 놀랐다. 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단단할 줄 몰랐다. 정호의 손이 미경의 허리를 감쌌다. 2사람의 거리가 사라졌다. 체온이 섞였다. 미경은 심장 소리가 상대에게 들릴 것 같았다. 아니, 정호의 심장 소리가 미경에게 들렸다. 2사람의 심장이 엇갈리며 뛰고 있었다. 불이 꺼졌다. 어둠이 2사람을 감쌌다. 창밖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7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정호의 체력은 미경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됐다. 미경은 이불을 움켜쥐었다. 이런 밤은 처음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호가 잠이 들었다. 미경은 옆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비단 이불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낯선 천장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지하에 물얼룩진 천장을 보며 잤는데 세상이 하루 만에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미경이 눈을 떴을 때 정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미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밤과 같았다. 미경은 알아챘다. 정호의 손이 다시 허리를 감쌌다. 미경은 숨이 막혔다. 어젯밤에 그렇게 하고도 아침에 또. 미경의 입술이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호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마에 입술을 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침이 좋다고. 미경은 2 눈을 감았다.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힘든 것은 분명했는데 싫지는 않았다. 이 사람이 자신을 원한다는 것. 그 느낌이 미경을 무장해제시켰다. 한참 뒤 미경은 부엌으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물을 한 잔 따랐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물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뒤에서 미경을 안았다. 등에 정호의 체온이 닿았다. 미경은 물잔을 내려놓았다. 이 남자는 정말이었다. 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원한다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가정부 복희가 출근한 것이었다. 미경은 화들짝 놀라 정호의 팔을 떼어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정호는 태연했다. 오히려 복희를 보며 웃었다. 복희는 60대 초반의 여자였다. 이 집에서 15년을 일했다. 정호의 첫 아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었다. 복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아침 식사 자리. 정호는 미경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다. 많이 먹으라고. 힘을 써야 하니까. 미경은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얼굴이 귀 끝까지 붉어졌다. 복희가 등 뒤에서 국을 떠오다가 멈칫했다. 그리고 슬쩍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정호가 출근한 뒤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복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다. 복희는 미경의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했다. 회장님이 저렇게 밝으신 건 처음 본다고. 첫째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저런 표정을 못 봤다고. 둘째 사모님 때는 늘 인상을 쓰고 계셨다고. 미경 씨가 오시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피잔을 감싸 쥔 손이 따뜻했다. 복희가 한마디를 더했다.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회장님은 진짜 좋아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라고. 미경은 복희를 보며 웃었다. 도망은 안 간다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간다고. 복희가 소리내어 웃었다. 점심때가 됐다. 미경은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다. 프라이팬 위에서 밥알이 튀고 있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미경은 돌아보았다. 정호가 미경의 허리를 잡았다. 미경은 프라이팬 손잡이를 놓을 수 없었다. 볶음밥이 타고 있었다. 정호는 미경의 귀 옆에 입을 대고 말했다. 점심이 좋다고. 미경은 불을 껐다. 볶음밥은 타버렸다. 그날 오후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루에 3번이었다. 어젯밤, 오늘 아침, 그리고 지금. 미경은 믿기지 않았다. 71세라는 나이가. 이 사람의 몸 어디에도 71세는 없었다. 미경은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했다. 영희는 미경이 재혼한 것을 알고 있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하루에 3번을 원하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영희의 목소리가 터졌다. 72세에 하루 3번이라고. 그건 정상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미경이 복받은 거라고. 부러워 죽겠다고. 미경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복받은 건가? 몸은 힘들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정호가 미경을 안을 때마다 그 눈빛 안에 진심이 보였다. 이 사람은 미경을 원하고 있었다. 미경이라는 사람 자체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반찬가게 여자를. 그 느낌이 미경을 버티게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경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있었다. 정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그 소리만으로 반지하에 물얼룩진 천장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경이 한남동에 온 지 한 달이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미경이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다. 정호가 만들어준 가족카드였다. 점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불쾌했지만 미경은 넘겼다. 다음 날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옆집 여자가 담장 너머로 미경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미경은 신경이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흘 뒤 복희가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미경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다. 복희는 말하기 어려운 듯 입을 다물었다가 겨우 꺼냈다. 미경 씨가 재산을 노리고 회장님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이라고. 반찬가게
만약에 여자가 1,500억 재벌한테 시집을 갔으니 돈 때문이 아니면 뭐겠느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미경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복희가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소문에 출처가 있다고. 정호의 전처, 영자라는 여자였다. 영자. 미경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정호는 전처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이혼 사유만 말했을 뿐 이름도 어떤 사람인지도 말한 적이 없었다. 복희가 말을 이었다. 영자는 정호와 5년 전에 이혼한 사람이라고. 재혼한 지 8년 만이었다고. 이혼 사유는 정호가 말한 그대로였다고. 하지만 영자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정호의 카드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정호가 원하는 부부관계는 피하면서 돈만 쓰는 사람이었다고. 결국 정호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미경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은 명품을 사본 적도 없었다. 정호의 카드로 산 것은 동네 슈퍼에서 산 두부와 팥뿐이었다. 그런데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니. 그날 저녁 정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경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한남동 골목을 걸으며 정호가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느냐고.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 없다고. 정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미경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미경은 그 힘에서 위로를 느꼈다. 일주일 뒤 예고 없이 손님이 왔다. 미경이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복희가 문을 열었다.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이 정호와 닮아 있었다. 지훈이었다. 정호의 아들. 미경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려 했다. 지훈은 미경을 보지 않았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계시냐고. 목소리가 차가웠다. 미경은 출근하셨다고 대답했다. 지훈은 그제야 미경을 보았다. 눈빛이 서늘했다. 미경은 그 눈빛에서 저기를 읽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훈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다. 솔직하게 묻겠다고.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 아니냐고. 반찬 가게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1,500억 재벌과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머니가 조사를 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미경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빨래 바구니를 잡고 겨우 서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은 외로워서 결혼한 것뿐이라고. 32년 동안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반찬 가게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남의 것을 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우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한다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증거를 보여주란 말인가. 가난한 것이 증거가 되는 세상이었다. 지우는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했다. 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이 결혼은 실수라고. 현관문이 닫혔다.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빨래 바구니가 쏟아졌다. 하얀 수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미경은 그 수건들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복희가 달려왔다. 미경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사모님 괜찮으시냐고. 미경은 괜찮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호가 돌아왔을 때 미경의 눈이 부어 있었다. 정호는 한눈에 알아챘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미경은 말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정호가 미경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다. 그 눈빛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다. 미경은 지훈이 다녀간 이야기를 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정호의 표정이 굳어갔다. 미경이 말을 마쳤을 때 정호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올라와 있었다. 정호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내일 아침 집으로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미경의 손을 잡았다. 미경의 손이 차가웠다. 정호가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한다고.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싫다고. 차라리 자기가 떠나겠다고. 정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미경의 손이 아플 정도로. 정호가 말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라고. 10년을 혼자 살았다고. 이제 겨우 사람 옆에서 잠들 수 있게 됐는데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정호의 손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왔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미경 씨는 내 아내라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내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하든 이 결혼은 내 의지로 한 것이라고 지우는 반박했다. 어머니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정호가 끊었다. 내 어머니가 무슨 조사를 했느냐고. 그 어머니가 결혼 기간 동안 내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아느냐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얼마를 가져갔는지 아느냐고.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정호가 말을 이었다. 미경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겠다고. 한 달 동안 쓴 금액은 동네 슈퍼에서 산 식재료비 23만 원이 전부라고. 미경 씨가 결혼 전에 쓴 재산 포기 각서도 있다고. 미경이 먼저 작성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정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우는 서류를 보았다. 카드 내역을 한 줄 한 줄 읽었다. 두부, 파, 계란, 멸치, 참기름, 명품은커녕 택시비도 없었다. 재산 포기 각서에는 미경의 서명이 선명했다. 지훈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 복희가 거실로 들어왔다. 복희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도련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복희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지훈의 어린 시절을 본 사람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희가 말했다. 어머니 영자 씨가 지훈에게 전화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미경 씨를 내쫓으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있다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는 소문을 영자 씨가 직접 퍼뜨린 것도 알고 있다고.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가 그랬다고.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 씨가 이혼 후에도 지훈을 통해 회장님의 재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새 사모님이 들어오면 그 길이 막히니까 미경 씨를 쫓아내려 한 것이라고. 복희는 한 가지를 더 꺼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영자 씨가 지훈에게 전화한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고. 녹음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복희가 옆방에서 들은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영자 씨가 한 말. 그 여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내 목도 없어진다. 빨리 처리해. 복희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보았다. 두부, 파, 계란, 23만 원.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처음 왔을 때와 달라져 있었다. 서늘함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경 앞에 섰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했다. 어머니 말만 듣고 판단한 자신이 잘못이라고. 미경 씨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정호가 옆에서 미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훈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에게도 사과한다고 했다. 앞으로 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겠다고. 정호는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가 말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아버지와 아들과 새어머니 셋이서 밥을 먹자고. 그날 저녁 복희가 차린 밥상에 세 사람이 앉았다. 된장찌개와 불고기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미경이 지훈의 밥그릇에 불고기를 올려주었다. 지훈은 받아 먹었다. 고맙다고 작게 말했다. 미경은 웃었다. 많이 먹으라고 했다. 정호가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떠먹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돌아갔다. 현관에서 지훈은 미경에게 한마디를 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새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호가 미경의 옆에 섰다. 미경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 나란히 서서 대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밤하늘이 보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정호가 말했다. 고생했다고.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고생은 당신이 했다고. 10년을 혼자 버틴 사람은 당신이라고.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미경의 손을 꽉 잡았다. 미경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온기가 번졌다. 그 온기가 가을밤 공기보다 따뜻했다. 한남동의 아침은 조용했다.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떨어졌다. 툭 작은 소리가 정원에 울렸다. 미경이 눈을 떴다. 옆에서 정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깊고 고른 숨이었다. 미경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비단 이불이 두 사람을 덮고 있었다. 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정호의 손이 움직였다. 미경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미경은 웃었다. 또 시작이었다.